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그 경제 이론 할 때 그때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 공급을 변화시킨 요인 있죠? 요것만 잘 알게 되면 부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여기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전전 시간에 요 지역의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그려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바로 전 시간에 이 지역 전체의 시장의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있죠? 요거를 균형점이다 해서 이퀄러트 해줄게요. 이걸 왜 균형점이다 해주면 일단은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균형점 하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P0 이렇게 해볼게요. 그다음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이렇게 해주는데 이걸 왜 균형점이라 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볼링공을 딱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서 발로 탁 차게 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올라가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다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탁 차면 왔다리 갔다리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자, 이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적인 충격에 따라서 균형각에서 벗어나 있다 적게요. 이렇게 벗어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벗어나면요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벗어나 있다 적게요. P1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면 저만한 가격에서 P1 수준에서 자, 이 사려는 양은 이 수요 곡선은 사려는 양이죠. 이 사려는 요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팔려는 양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예, 이건 공곡선이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자, 수요 곡선 이렇게 그린다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 이렇게 그리니까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자,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인데 팔려는 양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나온 거는 500채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거를 물건이 남아 돈다 해줘서 이거를 공급이 초과됐다 해줍니다. 초과 공급이다. 혹은 공급이 초과됐다 해줍니다. 이렇게. 예컨대 김장철에 마늘 시장이 있는데 마늘을 사고자 하는 양은 한 10톤밖에 안 되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한 1000통 정도 된다는 얘기, 1000톤 물 남아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슬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남아 도니까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의 법칙이 뭐예요?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살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은 뭐라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을 줄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점까지 가격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물건이 한 개라도 남는 한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이 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딱 일치하죠. 더 이상 안 떨어지겠네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시장 균형각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 칠게요. P2 수준으로.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사려는 양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거는 10채밖에 안 되는데 한 300명이 가서 서로만 구입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수요가 초과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가 초과됐다 혹은 초과수요. 그러면 물건이 부족하죠. 물건 부족하면 서로만 구입하려고 하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고 싶겠죠.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자꾸 올라가니까 못 사겠다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경제학은 크게 따진다면 고전학파라는 게 있고 케인즈학파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전학파의 논리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고전학파의 논리는 이런 식으로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이 남아 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점에 이른다. 그러니까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극히 일시적인 현상이다. 곧바로 균형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거를요 시장 자율조정 기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은 가만 놔두더라도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바로 이 점에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항상 시장은 사고자 하는 양과 딱 맞춰서
공급량이 결정되는 바람에 자원이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그러니까 정부는 절대 시장 개입하면 안 된다. 그냥 치안만 유지하고 이러면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고전학파의 논리를 공부하는 건데 고전학파의 논리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곧바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균형점은 항상 일정 불변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전전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변하거나 전 시간에 공부했던 공급이 변할 때 계속해서 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수요가 증가하거나 뭐 감소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두 개 다 변할 수도 있겠네요. 자, 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하여 공급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자, 먼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자, 수요와 공급이 요래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 있었는데, 이렇게 자, P0, Q0, 물론 균형점에서 벗어나도 바로 돌아온다겠죠. 이 점 돌아오는데, 만약에 자, 이 지역 사람들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 살려는 사람 많아지는 거죠. 덕금병수 구입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겠네요. 그러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는 우측이라고 했죠. 감소는 좌측, 증가는 뭐라고요? 우측. 그러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 팔려는 양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팔려는 양은 그대로인데 사려는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뭐가 생겼다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겁니다. 초과 수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고 싶겠네요. 늘리고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꾸 올라가니까 이만큼 살려다 못 사겠다 줄어든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제는 거의 100문제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균형에 이르는 과정 이걸 물어보는 경우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뭘 물어보냐면 자, 새로운 균형점과 자, 이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봅니다. 새로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요래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Q0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자, 만약에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의 증가는 우측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규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굳이 점을 찍어본다면 가격은 상승했네요. 이렇게 가격 상승. 그 다음에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만약에 수요가 감소한다면 어떻게 그리면 돼요? 감소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수요 감소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몇 번이고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공급이 변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요래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Q0 이렇게. 자, 그러면 뭐 이 기술 수준들이 부쩍 향상됐다. 건설업자들 아니면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겠죠. 그러면 공급의 증가는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으니까 굳이 점을 찍어 본다면 가격은 하락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공급이 감소한다면 여기서 왼쪽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으니까 가격은 상승했고 균형량은요 감소하는 겁니다. 점을 찍어 본다면 이렇게 해서 자,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그림을 못 그리겠다 그러면 암기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암기 같은 거 이거 아직 그다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실전에서는 연습만 잘 하시면 여러 번 하시면 이런 건 수요다 공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른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꾸 이것저것 암기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약간 틀어놓으면 상당히 뭐 헷갈려갖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그림은 요거 두 가지만 다 그릴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탄력성에서 탄력도 4가지 요 그림만 그릴 줄 아시면 됩니다. 요 두 가지 그림 그리고
탄력성 관련돼서 4가지 그림,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암기하고 저렇게 암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막 엉망이 되는 겁니다. 약간만 틀어놔도. 그래서 다른 과목 헷갈리기도 하고. 자, 이번에는 이 둘 다 변하는 그려 볼게요. 둘 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요래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P0, Q0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자, 수요 증가는 우측이죠. 우측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그리고 공급의 감소는요, 좌측입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는 우측 딱 그리면 되고, 공급의 감소는요, 좌측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린다면 어떤 형태로 그린다 하더라도 얘는 여기서 위로 올라가니까 가격은 올라갑니다. 가격은 상승해요. 그렇지만 이때는 균형량은 조금 증가했네요. 이렇게 증가했죠. 근데 만약에 공급이 이렇게 조금 감소하는 게 아니라 크게 감소했다 쳐볼게요. 여기 조금이 아니라 팍 감소했다. 그럼 이래도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림 그리면. 근데 이때는 오히려 균형량은 감소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만 물어본다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 균형량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균형량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물어보려고 한다. 둘 다 가격도 물어보고 균형량도 물어보겠다. 그럴 경우는 어떤 게 변화폭이 크냐? 이게 주어져야 됩니다.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 수요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데 비하여 공급의 감소폭은 크다. 이렇게 한다면 둘 다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 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P0, Q0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자,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 이동하는 거죠. 공급의 감소는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수요의 증가폭은 그다지 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 가는 거는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공급의 감소폭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가는 거 얼마 안 되는데 얘가 여기로 가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을 찍어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했네요. 가격은 상승했다. 가격은 상승했고, 그 다음에 균형량은요, 감소했네요. 균형량은 감소했다. 이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볼 때는 물론 그림을 그리면 되지만 자칫 문제 풀다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거나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약간 편법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편법 어떻게 그리냐면, 자, 무조건 변화폭이 작은 건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공급의 감소.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공급의 감소는 여기서 여기죠. 여기서 여기니까 가격 상승, 균형량 뭐라고요? 감소. 그러니까 두 가지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밑줄 쳐보겠습니다. 자, 78페이지. 자, 78페이지에 균형 가격의 결정이다 해서 그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균형이란 일단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다른 상태로 변화할 요인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일단 균형점에 돌아왔으면 다른 변화 요인이 없는 한 이 점에 계속 머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요, 균형점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균형점의 이동과 관련돼서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수요가 변하는 경우에 먼저 수요의 증가는,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런 거는 지금부터 하지 마시고, 이런 거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뭘 물어본다고요? 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변하냐. 이걸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한다. 자,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한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는요, 여기서 여기죠.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자, 공급이 변하는 경우, 딱 중간에 공급이 변하는 경우는 먼저 공급이 증가. 공급의 증가는 여기서 여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그 다음에 공급의 감소하는 경우는요, 여기서 여기로 하는 거죠.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실전에서는 뭐 석 달 되면 금방 합니다. 자, 이거 이렇게 그림을 그려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석 달 되면 이렇게, 이거 몇 초 걸렸어요? 0.0005초 걸렸네요.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 그래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수요와 그 80페이지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게 변화폭이 크냐, 이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뭐만 그리면 된다고요?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 뭐 기출 체크 보겠습니다. 기출 체크. 그림 한 3가지 정도만 그려볼게요. 한 놈, 두 놈, 얘는요, 세 놈. 이렇게.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네요. PQ.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고, PQ. 자, 실전에서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는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쓰는 거니까 수요, 공급. 이렇게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자, 거기 볼게요. 1번. 기출체크 1번에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하향한다 해줍니다. 우하향으로 이동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공곡선, 우측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갖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뭐라고요? 수요와 공급곡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 볼게요. 1번.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수요 감소만 그리면 되는 거죠. 수요 감소. 수요 감소를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겠으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입니다. 1번부터 틀렸는데 균형 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요거는 감소한다. 이거 맞습니다. 자, 1번이 틀렸네요.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도요 감소.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3번 보기서 3번 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밑줄 쳐볼게요. 밑줄. 자, 증가폭이 큰 것만 그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큰 경우. 그러니까 증가폭이 큰 것만 그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수요의 증가는 여기서 이렇게 그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하는 겁니다. 가격 상승,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도 증가한다. 맞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자, 밑줄 쳐볼게요. 수요의 감소 밑줄 치시고 큰 경우 밑줄 치세요. 그래서 변화폭이 큰 것만 무조건 그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요의 감소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수요의 감소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으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하는 겁니다.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무조건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라.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 균형점이 이렇게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여기 점에서 균형 가격 수량이 결정되는데, 어쨌거나 이 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네요. 이 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하고 뭐가 같다고요? 수요량이 같습니다.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고, 요때는 요 점에서는 자, 이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얘를 일치해 놓으면 얘가 나오고 얘를 일치하면 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81페이지 볼게요. A 지역의 오피스텔의 시장 공급량은 3P이고, 그 다음에 A 지역에, 그러니까 자, 요거를 방정식으로 한다면, 함수로 한다면 QS는 얼마라고요? 3P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공급량은 3P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A 지역의 오피스텔의 시장 수요 함수는 QD는 1200-P랍니다. QD는 뭐라고요? 1200-P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요때 여기서 QD가 1600-P라고 변했답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굳이 뭐 적어본다면 이렇게 변화 전에는, 자, 이 변화 전에는 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요 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요거고 수요량은 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P는 얼마라고요? 1200-P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둘 중 하나 일치하면 나온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넘어가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4P가 됩니다. 자, 그리고 1200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양변을 4로 나눠도 되지만 어쨌거나 여기다 요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1200을 4로 나누면 돼요. 곱하기 형태가 넘어가니까 나누기. 그러니까 1200을 4로 나누니까 얼마요? 300이 되는 겁니다. 300.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자, 이 시장 수요 함수가 그 QD가 1600만 P로 변했답니다. 뭐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QD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1600만 P로 변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얘와 얘를 일치하면 되는 거죠? 얘랑 일치하면 되게요. 자, 그 공급량은 요거고 수요량 이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3P는 1600-P가 되겠네요. 이게 넘기게 되면 4P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1600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는 균형 가격은 P는 이런 경우는 1600을 4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400이 되는 겁니다. 400. 이렇게. 그래서 300에서 400으로 증가했다. 해주면 됩니다. 300. 자, 그래서 정답은 100 상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 상승인데 우리 실전에서는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변화 전에 이런 거 다 그릴 필요 없고, 자, 변화 전에는 QS는 3P고 QD는 얼마라고요? 1200-P다. 변화 후에는요, QS는 3P 그대로인데 QD가 변했다는 얘기죠. 1600-P다. 그러면 얘랑 똑같이 하고 얘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설명하려고 그림을 그린 거고, 몇 번 연습하면 이것도 이제 빠른 속도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번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균형.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력성. 자,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뭐냐면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무줄 같은 경우는 잡아당기면 쭉쭉 늘어나죠. 이걸 탄력적이라 하는 거고, 근데 얘는 옷 같은 경우는 잡아당기더라도 잘 안 늘어나죠. 이걸요 비탄력적이다, 아니면 뭐 저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를 어디다가요? 예, 그 수요 공급 이론에 이제 적용해 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지역이 있다고 쳐볼게요. 요 지역이 아까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대림 아파트가 떡하니 있는데 대림 아파트를 뭐 짓고 있는다고 쳐볼게요. X제.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거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X제의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자, 해당 제와의 가격. 자, 대림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득 같은 것도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그만큼 돈도 많이 빌려서 큰 집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삼성 아파트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다른 제와의 가격, 요것도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때 자, 이런 것들에는 함수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 외에도 막 이자율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자, 대림산업 입장에서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자, 대림 아파트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답니다. 나열. 자, 맨 먼저 대림 아파트의 시장 가격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생산 요소의 가격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수요 공급 이론에서 탄력성은 얘네들이 변할 때 얘가 크게 변할 수 있고 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한번 측정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네들이 변할 때가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자, 먼저 자, 소득이 자, 다른 재와의 이거부터 할 거예요. 이거. 자, 가격이 변할 때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해줍니다. 수요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가격이 변할 때 어떤 제한은 소비량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거는요 둔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쌀 같은 거 볼게요. 쌀 같은 경우는 자,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쌀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크게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그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다 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에 상당히 둔하게 반응하는데, 다른 제와 뭐 콜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왜 이렇게 비싸?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나온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많이 있잖아요. 비슷한 것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소득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소득. 자, 예를 들어서 이 소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소비량이 막 무지장 많이 늘어나고 이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둔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크게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걸요.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거를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교차. 예를 들어서 주변에 삼성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삼성은 잔뜩 살려고 하고 대리만 안 살 수 있죠. 그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변에 어떤 상가의 가격이 올랐다. 그죠? 그런다고 해서 대림 아파트의 소비량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죠.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 이렇게 해주는데 자,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1등이 요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얘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가장 덜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영화로 친다면 얘가 이제 주인공이라면 얘는요 조연급 그리고 얘는 이제 엑스트라라도 엑스트라가 없으면 영화가 이제 살질 못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요거 좀 알아볼 건데 얘는 자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자,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는데 요걸 측정해 보겠다 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일라스티시티 해줍니다. 일라스티시티 해갖고 이 탄력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탄력도, 신축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호를 일라스티시티 디맨드 해줘볼게요. 일라스티시티 디맨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걸 이제 그 분석해 보는데 얘는 이제 예를 들어 가격이 100원 변할 때 수요량이 뭐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액면가로 비교했다가는 부동산끼리 아니면 다른 재화와 비교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분율로 비교하는 겁니다. 백분율. 그러니까 가격이 한 10% 변했을 때 수요량이 이거보다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측정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측정하는데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분수식으로 가격의 변화율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자, 분모에다가 가격의 변화를 딱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을 딱 적으면서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래서 가격이 10% 변할 때 얘가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측정해 보겠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본다면 자, 이렇게 자,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20%가 오른 겁니다. 항상 요게 기준입니다. 요게 100원에서 20원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 20%가 올랐네요. 20%. 그랬더니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자, 비싸니까. 그러니까 1000개를 구입하려다가 600개로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자, 이게 기준입니다. 1000개에서 400개가 줄어든 거죠? 40%가 감소한 겁니다. 40%. 이거는 이따가 계산하는 방식 다시 할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40%가 감소하는데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계산하면 40을 20으로 하니까 2죠. 2는 2인데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아, 분수식에 마이너스로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예요.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얘가 하락하면 증가하는 거죠.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요의 법칙에 죄송합니다. 예외가 없는 한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격이 변할 때 소비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호 자체를 무시하려고 앞에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이거나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왜 그래요? 부호를 무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부호를 무시.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든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계산할 때는 부호를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부호를 무시하고 계산하시고 다만 나중에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해석만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것만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반대로 움직인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호를 무시하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가격이 예컨대 10% 상승하니까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90%를 줄이려고 한다.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그럼 90을 10으로 나누니까 9 아닙니까? 9는 1보다 큰 형태입니다. 그래서 1보다 크죠? 이걸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1%만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1을 10으로 나누니까 0.1이네요. 1보다 작다. 이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둔하게 반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똑같이 10%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1이죠, 1. 이걸요, 똑같은 단위로 변했다 해서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단위 탄력적이다. 다시 해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이제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근데 요거를 100분율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10% 변할 때 얘가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분수식으로. 그래서 얘 가격이 변할보다 수요량의 변화를 큰 거 있죠. 민감하게 반응했네요. 이걸요, 탄력적이다. 가격의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작은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다. 똑같다 하면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그림의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자, 지금까지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자, 대충 한 45도 이렇게 그렸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콜라라고 해볼게요. 콜라. 그리고 얘는 뭐랄까요? 쌀이라고 해보자. 쌀. 예, 그래서 가격. 이거는 뭐 소비량. 가격, 소비량이라 치면, 자, 이 콜라 같은 경우는 수요 곡선이 상당히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거기에 비해서 쌀 같은 건요, 상당히 이게 둔한, 급한 형태로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급한. 왜 이렇게 그려냐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콜라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정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콜라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량이 줄어들긴 했는데, 팍 줄어들었네요. 팍. 올라가니까 팍 줄어들었네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콜라 사 먹으려고 편의점 들어갔는데, 냉장고 열어봤더니, 콜라 가격만 무지하게 올랐다는 얘기죠? 뭐 왜 이렇게 비싸? 바로 옆에 보니까 맥콜, 환타, 사이다, 비타 500, 뭐 이런 무지장 많죠? 시그램. 너 어디까지 오르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 너 아니라도 먹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 아니라도 대체재가 많다 해줍니다. 대체재가 뭐냐면 만족감이 비슷한 재화들, 이런 게 무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니까지 이렇게 올리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쌀을 보겠습니다. 자, 쌀 같은 경우는 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쌀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줄어들긴 했는데 조금밖에 안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올라갔으면 조금밖에 안 줄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애들한테 밥을 안 먹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설사 쌀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애들한테 한 공기 먹던 걸 10공기씩 뭐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쌀 가격이 비싸든 싸든 그 집안에 먹는 쌀은 거의 정해져 있죠. 쌀떡에 거의 한 달에 먹는 양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쌀을 대체할 만자를 찾아라. 그러면 라면 같은 거 이런 걸 대체제를 할 수 있는데, 자, 라면 같은 거 자꾸 먹이게 되면 애들이 이제 눈동자도 풀리고 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먹이지 말고 우리는 주식이 뭐라고요? 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쌀은 한 30개 꾸준히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가격 변화에 큰 변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볼게요. 자, 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네요. 이걸요, 탄력적인 수요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력적인 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의 변화에 상당히 둔하게 반응했죠. 이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인 수요곡선이다. 해줍니다. 비탄력적인 수요곡선.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걸, 굳이 숫자를 동원한다면 얘는요, 가격이 10% 변하니까 얘는 한 90% 줄이려고 하죠. 1보다 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얘는요, 가격이 10% 올라갈 때 1%만 줄이려고 하죠. 0.1이니까 1보다 작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그림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리고 완만한 형태를요, 탄력적 해주면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거. 이런 거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얘는 뭐라고요? 비탄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소 극단적인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경우까지 알아보자.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 한 5가지 정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놈. 이렇게 5놈인데, 어쨌거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변화율분의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만약에 수요 곡선을 거의 이렇게 수평의 형태가 가깝게 그려보겠습니다. 거의 이렇게 수평에 이렇게 가깝게 그린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는데, 조금 하락하니까 무지막지하게 들어왔죠? 무지막지하게 늘어났네요. 그럼 아예 수요 곡선을 수평의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평의 형태.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눈곱만치만 하락하려 하더라도 0.0001% 하려 하더라도 무한대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무한대로. 반대 거꾸로 한다면 0.00001%만 올라가려 해도 하나도 안 사겠다. 무한대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안 사겠다. 무한대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나 진짜 미소한 가격 변화에도 그거로 변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러니까 무한대를 뭘로 놔도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무한대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탄력적인 정도에서 벗어나서 너무 심하죠? 완전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완전 탄력적. 자, 이번에는 이쪽 보겠습니다. 아예 그냥 수직의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직의 형태로 그려보자. 얘는 뭐냐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하락했으면 소비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대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를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변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한다면 30%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항상 수량이 요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0을 뭘로 놔도 0이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 비탄력적인 정도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꼼짝 안 하는 걸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인 거냐면 이러한 형태로 인 건데 요거는 약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요거는 요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습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조금 이따 하겠지만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이 자, 그 공급자 측면에서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총 수입액이 되는데 만약에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한 게 가격에다 소비량 곱한 게 총 수입액이 됩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총 수입액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아래 면적이 총 수입액이라고 했죠. 이때 가격이 10% 상승했는데 수요량은 10% 하락했다. 그러면 똑같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럼 탄력도가 1이라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는 항상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가 같을 경우는 얘는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가 10% 변할 때 10% 하락했다. 그러면 얘는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총수입이 같은 점들을 쭉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걸 직각쌍곡선이다 해줍니다. 직각선선. 그래서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는 겁니다. 난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만 생각하라고요? 그냥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이 같은 점들을 쭉 연결한 게 자,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1이다. 이런 거를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잡고 공부하려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린 게 직각쌍곡선인데 이때는 탄력도가 1이다. 이걸요 단위 탄력적이다.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이런 그림을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와 얘 정도는 뭐 요 정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력. 그리고 얘와 얘 정도는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다 해주면 되겠네요. 비탄력적이다. 이 정도. 자, 근데 그러면 이 탄력적일 경우는 1보다 크다고 했죠? 탄력도 1보다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탄력적일 경우는 1보다 큰 겁니다. 계산하면 1보다 큰데 수평은 아니죠. 그냥 무한대보다는 작다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탄력도가 비탄력적이니까 1보다 작은 거죠. 1보다 작은 애요. 자, 그렇지만 수직은 아니죠. 0보다 크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거 너무 신경 쓰인다. 그럼 요거는 너무 신경 쓰이면 나중에 보셔도 되고, 지금 당장은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평의 형태를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이다. 이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인 형태를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극단적인 경우. 그리고 이렇게 직각삼각선의 형태를요,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뭐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지는데, 이때 이런 거를 탄력적, 이런 거 뭐라 한다고요?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이때 기울기는 항상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를 뭐라고요? 기울기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울기를 계산할 때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 자, 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가격과 수량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다 무시하시고 계산해야 됩니다. 무시하시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볼게요. 얘가 이제 10이고 얘는 1이라면 1부대 1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근데 얘는요, 얘가 1이고 10이라면 10분의 1이죠. 밑변분의 높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요, 기울기가 작다 해줍니다. 기울기가 작다. 이런 거 뭐라 한다고요? 기울기는 크다 해줘야 돼요. 기울기는 어떻다고요?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애가 미끄럼틀 타면 미끄럼틀 타게 되면 코가 깨질 수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얘는 미끄럼틀 타면 잘 안 내려가죠. 완만해서 그렇습니다. 완만하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반대라는 거.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비탄력적에서 기울기는 뭐라고요? 크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비탄력적 기울기는 뭐라고요? 크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탄력적,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 형태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거를 탄력적이다. 콜라 같은 경우. 얘는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라는데.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자, 뭘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2페이지. 자, 82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래서 의의를 보겠습니다.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요량의 반응을 측정하는 지표를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측정하냐? 이렇게 측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의 변화율분의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마이너스 붙인 이유는 부호를 무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호를 무시. 이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계산할 때는 무조건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무시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가격 탄력성의 구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까 그 그림, 자, 극단적인 경우를 그림만 그릴 줄 아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이 수평인 걸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이다. 수직인 걸요? 완전 비탄력적. 그리고 직각삼각선일 경우는요? 단위 탄력적이다. 이 정도 마시고, 그 밑에 볼게요. 수요 곡선의 모양이다 해서 맨 아래. 자, 요거 탄력적인 수요 곡선일수록 기울기가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크다.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요, 기울기는 크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는 탄력적, 요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지고,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지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기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83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대체제 탄력성의 결정입니다. 대체제의 유무와 다수다 해서, 자,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콜라 같은 거는 대체제가 많으니까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쌀 같은 거는요, 대체제가 많지 않으니까 비탄력적입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역번과 니은번도, 자, 이 대체제라 하더라도 이거는요,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가 하면 주거용, 얘는요, 상업용, 공업용이 있다고 볼게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자를 찾는다. 이거는 아주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디 가나 비슷한 아파트에 널려 있죠. 그러니까 대체자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공장을 대체할 만한 자를 찾는 게 쉽지는 않죠. 만족감이 비슷한 자를 대체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체자가 많지 않으니까 비탄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이제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택이라는 것은 그 모든 아파트 연립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전체에 대해서 주택이라는 포괄적인 주택을 대체할 만한 자를 찾아라. 그러면 주택을 대체할 만한 찾아라. 그러면 상가라든가 공장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 대체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거 세분화해 볼게요. 세분화. 그러니까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단독도 있고 오피스텔, 원룸, 원룸택 뭐 이런 식으로 콘도미니엄 한다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다면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자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자꾸 용도별로 지역별로 세분화하면 할수록 대체자는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니은번 볼게요. 주거용 부동산을 다시 단독, 아파트, 컨도미니엄 등으로 나누게 되면 바로 밑에 줄 보시면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탄력적이 된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상품의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요거는 뭐라 할까요? 어디 갔냐면 요거는 이제 콩나물이라고 쳐볼게요. 콩나물. 얘는요. 얘는 이제 TV라고 쳐볼게요. 어떤 사람이 200만 원 월급 타는데 자, 콩나물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 올랐다. 20% 오른다죠. 그러면 아이고 못 사겠다 하고 줄어들진 않겠죠. 왜냐하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 볼게요. TV 가격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주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이거 샀다가는 다른 거 못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품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중요성이다 해서 생필품은 탄력성이 작고 사치품은 크다.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귀고리라고 쳐볼게요. 귀고리. 얘는 뭐랄까요? 비누라고 쳐보자. 비누. 자, 이 귀고리 같은 거를 뭐라 하냐면 사치품이다. 그래서 꼭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이 비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죠. 그래서 이거를 필수품 혹은 필수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누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아침에 비누칠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입니다. 근데 귀고리 가격이 오르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자 이거 뭐 그 옛날에 끼던 그냥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꼭 없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비싸면 안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이게 사치제가 탄력도가 커지는 겁니다.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일보다 큰 거니까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용도의 다양성이다 해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라고 쳐볼게요. 그린벨트라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을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뭐야? 건물도 못 짓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쳐볼게요. 일반적인 토지. 그러면 자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개미 떼처럼 사겠다 달려지는 않겠죠. 크게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용도가 상당히 제한되잖아요. 쓸모도 없고. 그런데 일반적인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하면 하락하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간의 장단이다 해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적이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라고 쳐볼게요. 얘는 뭐랄까요? 장기라고 해보자. 자, 단기적으로 요번 달에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갔다. 굉장히 올랐다는 얘기죠. 에이, 나도 집 사겠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집 살려면 돈도 좀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은행에도 빌리려면 대출 조건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살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 이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아이고 나도 안 되겠다. 좀 대출 좀 끼고 그 다음에 돈 좀 모아서 집을 사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의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보다는 장기가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내용은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